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 정상외교 채널을 복원하며 취임 3개월간 그야말로 숨가쁜 외교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도 여전히 미국과 중국, 일본과 풀어야 할 외교적인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와 무역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고,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 속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수천 년의 내공이 깃든 동양고전을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경제 오늘과 내일을 전망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훈장님으로 불리죠. 박재희 민족문화 콘텐츠 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름에 고전을 읽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훈장님 모시고 이 고전의 세계를 한번 또 여름에 빠져볼까 합니다. 이 고전 여름에 읽는 맛이 특별히 있겠죠? 네, 여름에 덥고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 네. 이 심사를 풀리고 싶은데 네. 이 고전을 보면 뭔가 내가 다 찾던 그 답, 그때 풀리는 왜 그 심사 있죠. 네, 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선비들은 더울 때 네, 네. 이 고전을 통해서 네. 이 얽혀있던 내 심사를 푸는 그런 어떤 답을 찾는 아주 좋은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여름에 권하고 싶은 고전이 있다면? 뭐 수없이 많지만 맹자야말로 역시 호쾌하고 네. 아주 그냥 가슴이 뻥 뚫리죠. 네. 이 맹자라는 지식인이 당시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야, 왕이 왕노릇 못하면 그게 왕이냐, 바꿔버리겠다. 네네. 이런 아주 호연직이 가득한 그렇죠. 이 부동심의 이 맹자를 읽다 보면 네네. 여름의 더위는 정말 싹 가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박재희 훈장께서는 이제 동양 고전에 이제 푹 빠져 계신데 서양 고전과 혹시 비교를 한다면 고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진리는 뭐 서로 유사하지만 그러나 그 고전들이 지향하는 어떤 그 목표가 있거든요. 네네.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분법적으로 적어도 서양 고전의 기원은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 이상의 것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실제 세계는 허상이고 저 먼 본질의 세계가 있다. 우리 철학이 이걸 선엄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경험 이전의 세계, 또 초월의 세계, 그런 것들이 유토피아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이 서양 고전이 지향하는 기착점이었다면 동양 고전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now, 지금, 네네. here, 여기에서 네. 이 문제가 동양 고전에 굉장히 중요한 아하. 포커싱 했던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어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귀신이 뭡니까? 라고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아하. 공자가 명쾌합니다. 야, 인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귀신을 아냐. 예. 죽는 게 뭡니까? 물으니까 야, 사는 것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는 걸 아냐. 아하. 이만큼 현세 지향적이고 지금 지향적인 게 바로 동양 고전이 추구했던 바로 인문학의 정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재밌네요. 박재희 훈장께서 최근에 또 명심보감책을 하나 새로 내셔서 네. 그 책에 대해서 한두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왜 명심보감책을 또 새로 내실 생각을 한번 하셨습니까? 사실 명심보감은요. 제가 책을 한 10권 이상 썼는데 네네. 제일 쓰기 힘든 책이에요. 아하. 왠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하. 한비자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귀신을 그리는 게 제일 쉽다. 그렇지.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개를 그리는 게 가장 어렵다. 아하. 누구나 다 아니까. 아하.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몇십 년간 이 공부를 전공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 내고 싶었던 책이 명심보감인데 그걸 올 여름에 네. 제가 드디어 냈습니다. 첫 장에 좌우명이라는 글을 네, 좌우명 있죠. 해놓으셨는데 그 기업 입사 시험 보면 좌우명 쓰라 그래요. 네네. 그럼 대부분 왼쪽 좌 오른쪽 우 좌우명 이렇게 그게 써요. 아니죠. 또 일종의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난 이것만큼은 내 인생의 내 삶의 기준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앉은 자리 오른쪽에 걸어놓은 내 삶의 지표, 이걸 네. 좌우명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장사숙의 그 좌우명 한 14가지 중에서 14가지 있죠. 특히 좀 꼽아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좌우명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세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 장사숙이라는 사람이 14가지 좌우명 중에 가장 꼽는 게 음식 조절입니다. 먹고 마실 때 신중하게 조절하라. 이 얼마나 멋진. 요즘에 좀 상당히 어울리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좌우명도 있어요. 남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yes라고 대답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라. 어허. 응낙을 어허. 필신중하라. 어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하고 대답할 때 함부로 대답하지 말래요. 우리 대부분 특히 남성분들 그래요. 야,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 며칠을 봐. 그리고 뭐 소식 두절이고 네네네. 그러지 말고 일단 말을 한마디 하면 지켜야 된다는 그런 좌우명도 어허. 전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요. 특히 처음처럼 작시, 그러니까 작사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처음에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지? 이거를 고민하라는 이 좌우명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특히 기업가들이 왜 내가 기업을 세울 때 그 초심이 있잖아요. 네네.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직원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이 사회를 위해서 그걸 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비자금 확보할까 이런 처음의 생각을 잊어버릴 때 네네네. 초심을 잊지 말라는 이 장사 속의 좌우명도 전 가슴에 좀 와닿지 않나 생각이. 우리 박재희 훈장께서도 개인적으로 어떤 뭐 좌우명 특히 아끼는 말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논어에 나오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공자란 사람이 썼던 좌우명인데 세 가지예요. 네. 밟은 망식. 뭐 간단히 얘기하면 난 한번 꽂히면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 이 잊을 망자에 먹을 식자. 저 어렵잖아요. 먹는 거 잊어버리기가. 그 두 번째는 난 한번 몰입하면 낙이 망우. 근심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망우리 할 때 망우. 이 공자 갖고 있던 그 삶의 가치는 그거예요. 나는 내 영혼이 한번 움직이면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근심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어허. 특히 마지막 세 번째가 부지노지 장지라. 그러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이지라고도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나이는 숫자라는 거예요. 전 이 구절이 참 좋아요. 그래서 밟은 망식이라 한 번 빠지면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 낙이 망우라 한 번 몰입하면 근심도 잊어버리고 어허. 부지노지장지라 내 늙음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삶. 뭐 이게 예. 제가 꿈꾸는 좌우명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네. 교훈이 될 수 있는 말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이 참 어렵습니다, 현실이. 김난도 교수가처럼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얘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아파요. 요즘 새로운 책이 나왔대요. 결리니까 노인이다. 아까 쭉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젊은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말이 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젊은이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음흠. 그 나란 존재가 이 동양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참 소중한 존재예요. 네네. 내가 우연히 여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진화론에서 보면 우연한 산물이지만 그래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 순간 여기 있기까지 우주의 시계와 공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억겁이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넌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은 어떠한 존재도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 천생무록지인이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포기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 포기란 단어 자체가 맹자에 나오는데 그거예요. 포, 자기를 막대하는 거예요. 포악하게. 기,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일명 얼마나 소중한 난데를 잊어버리고 나를 막대하고 버리지 말자. 전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나. 네네. 일명 왜 뭐라고 하죠?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영혼, 하늘이 준 위대한 나의 본질, 이걸 믿고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네네. 반드시 터널이 끝나고 환한 광명의 네네. 햇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한번 자기 자신을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런 호연지기를 좀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너무 여건들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우나 세상에 뭐 어렵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고 네. 어렵지 않은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네네. 비교해서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항상 그 비교의 대상이거든요. 네네. 제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한번 저번 주에 탔었는데 네네. 그 힘든 그 네 명이 타는 그 좁은 칸에서 어쨌든 가야 돼요. 9,280km를. 그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6인실도 있다. 그 2인실하고 비교하지 말고 6인실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안정되고 행복한지 예,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비교 자체를 너무 왜 뭐 나보다 뭐 이렇게 좀 비교하지 말고 네네. 정말 이 정도면 나는 참 아름답게 태어났다. 이런 네네.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 그래도 우리 그 박재희 훈장께서 우리 동양고전에 가장 또 우리들과의 연을 맺었던 게 손자병법이에요. 뭐 저 라디오 강의나 TV 강의에서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손자병법이 서양에서조차도 많이 알려질 정도로 제법
제법 하여튼 유명한 그 고전이 됐어요. 왜 병법이 이렇게 서양까지도 이렇게 흠모하게 된 고전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의 영어의 제목이 재밌어요. 영어로 번역한 게 The Art of the War입니다. The Arts of the War. 그러니까 전쟁의 스킬이 아니에요. 아하. 아트라는 건 일종의 퍼포먼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을 스킬로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일종의 하나의 퍼포먼스로 바라보자는 그러니까 철학과 종합예술이야. 종합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직이 참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 같아요. 예. 우린 그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남 죽이고 나 사는 게 이게 전쟁인 줄 알았는데 아하. 내가 왜 싸워야 되고 네.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런 스킬이 아닌 아트에 굉장히 중요한 방점을 찍힌 책이 바로 손자병법이다. 아하, 네. 그래서 유명한 포르투갈의 감독도 손자병법을 끼고 월드컵 축구에 나온다 그러고 뭐 나폴레옹도 이걸 손자병법을 끼고 다녔다 그러고 또 아니면 뭐 일본의 유명한 그 야후저편의 손정희 씨나 빌 게이츠까지도 손자병법에 열광하는 이유는 전쟁 어차피 싸워야 될 승부라면 스킬이 아닌 아트로 바라보자. 뭐 이런 관점으로 일단 좀 대략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개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닌 전체 전쟁의 그렇죠. 예. 지속적이고 예. 또 상생적인 승리 뭐 이런 어떤 철학이 있는 거죠 일종의.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항상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특히 지금 글로벌 환경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의 조건은 뭘까요? 손자병법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리더의 악행들을 다 나오고 있어요. 어허. 정말 부하들을 갖다 사리사욕으로 대하는 장군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예. 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와 백성을 저버리는 행위까지 아주 낱낱이 손자병법에서 성토의 대상인 장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손자병법의 핵심은 장군론이에요. 그래서 장군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학벌이요? 병법? 아니면 라이센스? 전혀 아니에요. 소명의식,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장군으로서 뭘 위해서 싸우려고 여기까지 나왔는가? 별 하나 더 달려고 나왔는가? 아니면 여기 승리해서 너가 호식하려고 나왔는가? 그것이 아니라 너가 여기 나온 장군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손자병법 1장 1절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조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1장 1절에 그 말이 나와요. 병자는 전쟁이란 국지대사라. 네. 나라의 대사다. 사생지지.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살고 존망지도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는 곳이니 장군으로서 하나라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보민과 보국이라고 하는 아주 흔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 상식적인 이야기. 장군은 내 일신의 영광이 아니라 지켜야 될 사람이 있고 지켜야 될 나라가 있다는 그 사명감만 있으면 일단 장군 진급 대상자는 됩니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을 보시면 쭉 그 고전이나 병법에서 읽어보신 견주어서 어떤 리더십하고 이렇게 조금 맞아들이는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손자병법 장군의 5가지 유형이 있어요. 네. 능력이 있는 사람 지장, 지혜 지자. 그리고 상생의 소신이 있는 사람 신장. 또 아니면 따뜻한 덕이 있는 덕장, 그다음에 용기가 있는 용장, 그리고 엄한 조직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엄장. 뭐 이 중에서 본다면 덕장, 인장에 가깝지 않을까. 네.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네. 그동안 아팠던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어떤 리더의 모습을 우리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대통령이 아닌가. 항상 따뜻한 대통령이 꼭 나라를 이끌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 아픈 사람들이 많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점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어떤 인장, 덕장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덕장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좋게 평가하시는 어떤 거 걸 아닌가요?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어요. 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땐 용장이 필요하고요. 또 조직의 시스템이 어긋났을 땐 적폐청산할 수 있는 엄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가 없을 때는 신장, 믿을 신장, 신뢰를 끊을 수 있는 신장이 필요한데 지금은 덕이 있는 덕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덕장에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좀 보좌가 돼야 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냉철한 이성을 갖고 용기 있게 그 덕을 보필해서 그 덕이 못 보는 그 그림자를 찾아서 지혜와 이성으로 정말 통철한 전략과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똑똑한 인재들이 좀 포진이 있어야지 네. 다 비슷한 사람끼리 그냥 따뜻해 이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서 좀 주변에 배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비슷한 톤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계 인사, 재계 인사들을 쭉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덕장으로서 앞으로 같이 잘해보고 상생하고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예.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계 경제 환경을 보면 뭐 아주 무한 경쟁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상생과 경쟁.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성과도 내야 되고 그 성과가 공유도 돼야 되고 네, 네. 손자병법의 이 두 마리 토끼를 계속 같이 잡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상생, 나눔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방점이 또 찍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왜 손자병법의 유명한 구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이 없습니다. 백전불태. 네, 그렇죠. 정확히 보셨네요. 그러니까 백전백승 하면 뭐 아니에요. 밑에 사람 다 죽었는데 협력업체 다 망하게 해놓고 정말 갑질해서 을은 다 부도됐는데 갑만 살아남으면 그게 승리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백전불태란 말은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안 입을 자 위태로울 태자. 자, 우리 모두 위태롭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그 상생의 소신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승리야 뭐 당연히 원하는 전쟁의 목표고 그 승리와 함께 이 상생의 소신 굉장히 중요한 손자의 또 화두입니다. 상징적인 측면에서 한두 가지 더 여쭈면은 지금 우리 이 나라가 또 직면한 큰 장애물이 좀 FTA 재협상하자고 미국이 나왔어요. 예. 이 병법 전문가로서 거기서 이렇게 참고할 만한. 손자병법에는 좀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주도권이라는 말을 해요. 이니셔티브라 그러나요? 예. 항상 이 전략에서 굉장히 주도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울 때 네. 어디서 싸우는 게 제일 유리합니까? 홈그라운드에서. 예, 홈그라운드요. 그래서 FTA도 재협상 어디서 할 거냐, 뉴욕에서 하자, 아니다, 한국으로 와라 이러는 게 결국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네, 그 삽바 싸움이 지금 처음에 걸려 있다. 그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결국은 주도권을 잡는 자가 이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내가 원하는 곳에 오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참 쉽네요, 말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떻게 오게 할 거냐는 질문이에요. 상대방한테 너 와 소리 질러서 안 와요. 나누면 때린다? 이것도 힘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빌면 오나요? 손자병법 딱 한 글자로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곳에 오게 만들어서 내가 주도권을 지려면 딱 한 가지 뭐냐? 영어로 얘기할까요? 프라핏. 먹이를 주라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를 먼저 줘라. 상대방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걸 찾아서 미끼를 던지면 온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미끼 던져야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미끼를 던져서 상대방을 오게 만든다면 그때부터 주도권을 내가 진다. 단 미끼를 미끼라고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미끼라고 생각하면 무나요? 그래서 철저하게 미끼를 미끼라고 생각하지 않는 프라핏을 줘서 상대방을 오게 만드는 순간 주도권은 나에게 넘어온다. 제 원론적인 얘기지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제 1원칙입니다. 거기에 많은 철학이 담겨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보다 이제 좀 더 골치 아픈 게 북한의 문제입니다. 아이고야. 이거. 예. 이 동북아 지금 저 외교안보 지형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내용을 좀 참고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네. 야, 붙자. 붙자. 참 이건 손자병법에서 최악입니다. 최악.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비싼 몇십조 되는 비행기 사놓고 왜 한 번도 안 쓰고 네. 이 폐기 연한이 돼서 폐기시키느냐. 아하.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거 손자병법 공부 다시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기는요. 연한 지나서 폐기되는 게 가장 잘 쓴 겁니다. 샀는데 1년 뒤에 쓰면 최악이에요. 최악. 네. 그건 가장 못 쓴 거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손자병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승리는요. 상류입니다. 7벌자, 꿰모자, 벌모. 상대방이 나랑 싸우려고 하는 생각조차를 미리 쳐버리면 게임은 끝난대요. 이게 바로 부전승이라 그러죠. 그렇죠. 딱 보니까 안 되겠다고 그냥 무기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한다면 주변을 칠합니다. 벌교.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싸우지 말고 중국을 자르고 일본을 하고 러시아 주변을 갖다 쳐서 북한이 못 덤비게 만든다는 거죠. 이걸 이제 외교 전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밑에 등급이 벌병, 다이렉트, 직접 충돌입니다. 이건 최악이 간 거예요. 마지막 최악은
안 싸우겠다고 틀어박혀 있는 사람 억지로 성벽에 기어 올라가서 싸우는 게 최악이래요. 그러니까 손자는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는 승리도 승리가 아니래. 이거 왜냐하면 이미 다 깨지고 다 터지고 다 망가졌는데 무슨 승리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싸우려는 의도를 깨라. 벌모. 안 되면 주변을 쳐서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라. 벌교. 외교적 고립이죠. 이 두 가지만 승리를 칩니다. 네. 그 밑에서 싸워서 이긴 건 승리에 끼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지금 오히려 북한이 이런 병법을 잘 활용하고 있는 제대로 건가요? 하는 거죠. 지금? 우리랑 상대 안 하잖아요. 예. 우리랑 상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주변을 쳐서 우리 자체를 고립시키고 있는 거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더 전략적이죠. 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핵무기 개발하고 네. 뭐 이런 어떤 고도의 전략들 아마 그런 어떤 뒷심이 있을 거예요. 뭐 자기들 나름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겠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간파해서 예, 예. 그 일부 왜 그 폭력배 같은 집단이 움직이는 그 북한 사회를 깨려면 우리도 전략적으로 가야지. 너까 나도까. 뭐. 제발 이런 그 이슈는 안 터뜨리는 게 이 사회에서. 그건 너무 단순 이건 전법이겠죠. 정말 단순하고 감정적으로는 싸우고 싶죠. 네, 네, 근데 그 뒤에 결과를 생각하면 참 암담한 거죠. 네, 네. 코리아 패싱 뭐 이런 말을 요즘에 언론지상에도 많이 쓰이고 많이들 주고받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빼고 뭐 자기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저 주주로서 제대로 못 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나름 복잡한 그런 저 외교안보 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름 좀 우리 몫을 제대로 단단히 쥐고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육자회담 열면 뭐 한국은 사실은 패싱. 너희 당사자가 아니잖아. 뭐 작전권이 있어.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여. 도대체 낄 자리가 아니자라고 하는 게 코리아 패싱 아닌가요? 네, 네, 서럽죠. 네, 물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카드가 있고 히든 카드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몫을 얘기하고 안 그러면 그 카드 뽑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방법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카드를 줘야 돼요. 우리도 카드 있다라고 분명히 상대방이 인식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선 우리의 단합된 힘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큼은 특히 이런 북핵 문제나 외교 문제만큼은 그 손자병부에서 얘기하는 왜 상하 동욕 위아래가 똘똘 뭉쳐서 야, 저 한국은 그 문제만큼은 양보 안 하는 어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야말로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새로운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왜 그 풍우동주란 말도 있죠. 바람 불고 비 올 땐 같은 배 타면 어마어마한 조직의 파워가 만들어진다고. 아하. 우리를 무시해서 패싱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 못할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만의 카드를 줘야 되고 그 카드는 뭐 물론 전략적 무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무기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만큼은 똘똘 뭉쳐서 공동 대응한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된 우리의 저력을 보여줘야 그 카드가 우리를 패싱 안 시키고 참여시키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재미나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뭐 훅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박재희 민족문화 콘텐츠 연구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자병법의 모경편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요. 싸우지도 않고도 이길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병법 아닐까요? 요즘 굉장히 불안합니다.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외교적 갈등, 많은 문제들이 지금 봉착해 있는 새 정부인데요. 뭔가 큰 갈등 없이 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전략들을 우리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합니다. 소정의 경제 펀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